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아주 뛰어난 해안을 지니신 홍성국 대표님을 모시고 그 세계 경제 위기,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그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바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세계 공황에 대해서, 경제 공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만도 하죠. 경제 지표를 보면. 왜냐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가 가장 많은 상태고 거의 모든 산업이 다 공급 과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인구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령화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다양한 전방위로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고 깜깜해 보이는 게 뭐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대로 그냥 한 번 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옛날 IMF 같은 거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올 환경은 충분히 됩니다. 환경은 되고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이거는 항상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IMF는 한국의 위기였는데요. 2008년도에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불어났을 때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겪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에 나올 거는 그때도 별 변동 없었던 나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겪을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한국은 참 나름대로 잘했는데 해외가 나쁘면 우리도 같이 끌려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세계화 효과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인하고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심한 분들은 뭐 2019년 하반기에 온다는 사람 꽤 많습니다. 네. 내년 초에 온다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부채를 감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거는 뭐 각국 정부가 전 세계 지구가 부채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항목만 틀려요. 유럽 국가랑 일본, 미국은 정부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 한국은 뭐겠어요? 가계 부채. 이렇게 캐나다는 뭐 가계 부채. 캐나다도 가계 부채. 그다음 호주 가계 부채. 뭐 이런 국가별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다 레코드 하이예요. 뭐든지 어느 나라나 그 레코드 하이가 뭐 5년 내 하이, 10년 내 하이가 아니라 그 나라가 생긴 이래로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이후로 제일 많고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이후로 제일 많고 서양은 아담과 이브 이후 제일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이게 빚이 많은데 돈 갚으려는데 경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안 되는 이유 제가 수축사회라는 책에서 계속 하는 건데요. 이제 일단 빚이 가장 많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해서 너무나 공급 과잉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자영업의 위기 본질도 공급 과잉이듯이 그렇죠. 너무 많았어요. 이게 모든 게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이게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흔히 얘기하는 IMF와 같은 그런 것들은 한 2025년 이때쯤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올 거다. 한국만 봐서는 안 돼요, 이건. 더군다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국만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아직 금리를 낮출 만한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정규금 벤치마크 금리가 한 2% 정도니까. 이거 지난번 금융위 났을 때 2008년도에 제로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2%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를 안 가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빠지면 한국도 금리 낮추겠죠. 지금 이주열 총재도 낮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리 어느 나라 다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양적 완화했다가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일정 부분. 4조 4천억 갔다가 지금 한 3조 8천억쯤 되나? 그러니까 조금 있는데요. 그거를 풀어서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 10원도 안 했죠. 하면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 일본 이런 나라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재정을 좀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부채가 자기 회사가 생긴 은행이 생긴 이래로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네. 대선 충당금 같은 거 무진장 많이 쌓아놨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특히 굉장히 건전해졌어요. 왜냐면 언제 겁먹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IMF 당했죠. 네. 그 다음에 카드채 때 또 당했고, 맞아요. 카드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당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은행 망하는 걸 봤잖아요. 네. 옛날에 들어보시 기억나시나요? 동화은행, 대동은행 그렇죠. 기억나요? 한일은행, 네, 조은행. 한일은행 그렇죠. 네. 지금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20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은행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도 부도날 수 있네 이런 거. 그걸 다 겪은 분들이에요 지금 네. 의사결정권자.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는 부도났습니까? 시티도 맛이 갔죠. 시티뱅크도 사라진 게 많아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 중정부에서 규제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BIS 비율에 너무 많아갖고 제 기억도 못할 정도예요. 규제들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그때는 파생상품 거래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다 줄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아직 특히 중국 같은 데가 결정적으로 아무나 중국의 국가 재정이 튼튼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재정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돈 쓸 여력이 좀 있어요. 아직도 몇 년 써먹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황이 오는 것처럼 나오느냐는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거랑 이 공황적인 상황, 부채라든가 공급 과잉이 결합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미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왜 안 오냐는 거죠. 바로 올 건데. 네. 그러면서 강남 집은 사잖아요. 그러게. 뭐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 부동산도 금리 노름이니까요. 이제는 부동산이 수급보다는 금리 노름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미국채 금리가 3.3 가던 게 2% 되니까 한국도 떨어지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IMF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니다. 맞아요. 근데 왔죠? 사람들 아닌가 보다. 왜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들도 세계적으로. 위기를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나 또 조금 낮았다가 또 나빠지고 또 나빠하다가 저는 2024, 5년 이때쯤 되면은 더 못 기다리고 한번 꺾일 거다. 이때 무서워질 거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중국 문제나 이런 데 근본적인 하나의 큰 흐름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 어느 나라가 버티느냐도 또 하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중요한 건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건 이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대비를 했거나 아니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은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건 뭐냐면 첫째,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지표의 징조가 됐든 어떤 것들을 보고 이제 위기가 시작이 돼 이런 큰 위기가 올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지표랄까 징조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금융 지표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리 말씀을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요. 금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물가예요. 네. 물가가 올라간다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그런데 빚 많은 사람은 뭘 제일 걱정할까요? 이자 비용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자가 비용이 올라갈 거니까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네. 물건은 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표는 뭐 별게 없어요. 그 금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아까 착각을 했다라는데 이런 우리의 어떤 구조적인 위기인데 이게 부채에서 발생하는 위기도 있고 네.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이 뭔가 파괴하는 것을 이걸 마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틀린 거예요. 요거는 혁신과 경영자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하니까 두 개를 섞어서 이상하다. 세상이 망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장사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올해 그 소매 판매가 470억, 그러니까
가게에서 뭔가 파는 게 네. 전체 소비는 700조가 좀 더 되고요. 네. 뭐 470조 중에서 온라인으로 팔리는 게 올해가 120조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몇 조였냐 이게요. 100조였습니다. 재작년에는 80조, 90조였어요. 그 전에는 70조. 그 얘기는 뭐예요? 1년에 일반 소매점 판매가 10조, 20조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제로섬으로. 그러한 과학기술이 발생시킨 어려움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근데 나 장사도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역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혁신하고 하는 사람과 그냥 아유 큰일 났네 하늘 무너지나 보나 이건 틀리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놓은 어떤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고 자신의 기존 사업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금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시 지표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그건 이제 그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분을 안 하고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 심리에 너무 깊게 노출돼 있다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상황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탓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제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한 원망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에서의 기존 산업이 무너지는 것도 위기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기회가 되겠죠. 소수의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인데 이건 정책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식당 가서 밥을 안 먹고 전화로 배달해서 드시는데 그게 무슨 정부의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너무 커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온라인 중에도 모바일의 비중이 40 가던 게 지금 70까지 올라왔어요. 온라인에 70%가 모바일에서 되고 있어요. 본인도 모바일로 뭐 주문하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장사 안 된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좀 더 냉정하고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들 오기 전에는 있었던 현상들이 뭐 빚이 오히려 채무가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돈이 잘 안 오히려 막 돈이 안 도는 거죠. 빚 갚느라. 그 다음에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들이 있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그래서 위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표가 있으면 장단금리 역전됐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경제학이에요. 이게 옛날 경제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싫어요. 다 옛날 경제학 갖고 뭘 그 옛날 얘기하냐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하면 돼요. 집값이 막 올라간다. 그럼 난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이제는 왜? 옛날은 틀렸죠. 왜? 올라가면 떨어져. 왜? 수급이 어느 정도 다 균형을 맞춰 있고 올라가는데 집이 너무 요즘 비싸니까 다 부채를 끼고 사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는구나. 집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부채도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간다. 물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부채는 또 더 늘고 금리도 올라가면은 자기가 이사 갈 거 아니었는데 올라갔다가 그냥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앞으로 말씀하신 2024년 5년이 됐든 아니면 뭐 좀 더 빨리가 됐든 그러한 위기가 올 거라고 만약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산 관리랄까요? 그 투자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어떤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씀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의 위기가 앞에 있는 거는 이 부채를 그냥 갖고 세계 경제 갈 수가 없어요. 한번 털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턴다는 얘기는 누군가 희생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가계부채니까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들 어려운 데들 여기서 또 중소기업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이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어려운 건지 내수가 침체돼서 어려운 건지
이 분류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통째로. 그런데 4차 생명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어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기존의 산업을 과감하게 바꿔야 되겠죠. 이걸 갖고 있다가 위기를 맞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대기업과의 관계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술 개발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산업이 사양 산업이야. 앞으로 아무도 안 쓸 것 같아. 그러면서 장사 안 되면서 이게 뭐 최저임금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딴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구분을 잘하자는 게 첫 번째로 이게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이 어려워서 그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어렵다고 하면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위기가 오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이 위기의 본질은 분명히 부채 위기가 될 텐데 네. 빚을 미리 줄여놓아야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기업하는 사람이건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게 아니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되고 왜 누가 가도 이쪽은 더 발달하고 시간이 지나면 까놓고 얘기하면 온라인이 더 확대될 거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최근에 바이오 어렵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임상 3상 성공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런 위기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 거기다 더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고 정부도 정책 자금 더 늘려줘야 돼 그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렇죠. 대로 네? 그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입장에서 할 게 별로 없는데 자기의 욕망을 좀 조절해야 된다. 욕심 너무 좀 과도하게 낮춰야 된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번에 그 바이오 회사들 거의 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죠. 네.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3, 4년 동안 뭐 10배 올랐다가 원위치 한다든가 하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요. 당분간 이게 미리 전조 증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으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뭐 이게 확실히 될 것 같다 되는 뭐 이런 거면은 또 거기는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소문이나 이런 걸 투자했던 회사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부동산도 두 가지죠. 금리 문제인데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요인이 되잖아요. 한 5년을 놓고 5년, 7년을 놓고 봤어요. 떨어지는 요인은 되는데 반대로 떨어졌을 때 핵심 지역은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투자할 때 집중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하면 제일 비싼 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좋은 회사만. 네. 어떤 사람은 그게 비싸니까 네. 비싸서 안 사는데 이게 네, 보통 그렇죠.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등.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1등 지역만 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 둔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금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물 혹은 달러화를 미리 좀 비축해야 된다. 특히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금은 저는 금을 좀 딴 사람한테 인정 안 하거든요. 네, 아니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암호화폐로 돈 벌어갖고 금을 산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말의 모순이죠, 그거는. 금은 계속 채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금값이 잘 뭐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21세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금 하나도 없어요, 제 몸이나 뭐나. 아, 그래요? 예, 뭐 이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아니고 배도 안 부르고. 그 여성들은 좋아하잖아요. 저희 안 식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래요? 반지도 하나 없고 시계도 이런 거 뭐 기어 이런 거 타고 다니. 우리는 그런 거랑은 전혀 이제 그냥 자기 철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조언한다 하면 위기 오면 금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국제 정치적인 위기라든가 경제적인 위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금에 대한 수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네. 똑같이 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었어요. 아, 네. 제가 아는 제 후배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금에 투자를 해서 자기 집 단독을 사는데 마당에 묻고 콘크리트로 발랐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가 마음이 흔들려서 뭐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웃고 말았는데 결국 뭐 크게 이익을 본 적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세상이 이 고정자산보다는 실물자산, 고정자산보다 유동자산, 금융자산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그만 사고 그러면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샀으면 훨씬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금은 아닌 것 같고 달러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약간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게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기축통화니까 일부 있으면 되는데 한국의 환율이 결정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아직은 없어요. 아, 아직은. 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언제 적자 나냐 하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눌 때쯤 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1,200원, 올해도 했는데, 올해도 상당히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도 1,200원대에서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남북 관계 좋아지고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그 자체 하나로만도 환율의 강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면서 너무 해외로 안 나가 있어요. 100% 국내 자산인 분들이 거의 한 99% 될 겁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요즘 와서 해외 투자를 좀 하시고는 계신데, 그걸 단순하게 이제 자기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 분산 투자라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일단 달러로 바꿔야 뭔가 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한국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한국이 잘하는 거는 IT 몇몇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야, 저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다는데 나 저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 가서 사야죠. 나스닥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신다고 하면은 금융자산의 한 10%나 20% 정도를 달러로 바꿔놓고 그거로 4차 산업혁명, 한국에 없는 자산이나 올라갈 때 이런 용도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 원화만 있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인데 잘 모르는 위안화로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저기 금융 전쟁을 해서 위안화를 이제 환율을 확 절상을 시켜갖고 달러당 3.5위안, 3위안 된다 하면 그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당연히 위안화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으면서 왜 또 환율 전쟁을 한다 소리를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이해가 좀 되고요. 어떻게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